네, 흔히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그랬던 일본이 마침내 회복세를 보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서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대전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죠. 글로벌 투자자들도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엔화 가치는 얼마나 오를까요? 신년 특집 2023대 2024 베터 오 워스 6번째 시간 2024 일본 경제 전망입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결국 우리보다 높게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처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이 부진했는데 일본이 그만큼 성장을 잘 했다는 얘기. 자, 올해는 과연 어떨지 일본 경제의 올해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올해의 경제 키워드는 저온 경제 탈출. 저온 경제 탈출. 저온 경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 경제를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에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요 30년 안에 이제 경기 변동이 5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황이 5번, 불황이 5번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한 일본 경제 30년에도 호황이 5번이나 있었다. 네네네. 심지어 그 5번의 호황 중에는 전후 가장 길었던 호황, 이자나미 호황도 있고 두 번째로 호황. 길었던 호황인 아베노믹스 호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잃어버렸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폐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호황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호황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온 호황, 저온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호황이 있었지만 네네.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저온.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기업들이 이제 시작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부터 시작은 합니다만 이제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기업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이 개선되고 돈을 벌면 그걸 일본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달러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 설비 투자가 잘 안 되고 또 국내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노동 생산성이 안 오르다 보니까 임금 상승도 더디고 임금이 안 오르고 네네. 결국에는 그래서 기업은 호황인데 가게는 불황인 상태, 반쪽짜리 호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좋은 경제인데 이게 상황이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바뀌겠어요? 작년에 이제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아직 그 확정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7%에서 1.9% 정도 성장할 걸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요. 1.7%에서 1.9%. 네. 이 재밌는 거는 그 기업의 이제 설비 투자가 30년 만에 100조 엔을 이제 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 이제 갱신했죠. 일본 주가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물가가 2.8%로 30년 만에 이것도 최고치. 임금 상승률도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30년 만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동안 기업들만 호황을 느꼈다라고 하면 작년부터는 이제 가계 부문으로 그 온기가 조금씩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고 기업이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저온 경제에서 완전히 탈출을 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경제 탈출. 그러네요. 일본 기업만 좋았는데 그 기업이 누리던 혜택이 이게 국민들한테 점점 확산된다. 그래서 좋은 경제 탈출이다. 앞으로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쓰지 말고 좋은 경제 30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경제 30년. 그러니까요. 이거 호황기가 5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책 보면 잃어버린 30년인데 맞습니다. 아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그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일본 경제 성장률 지난해 1.7%, 1.9%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그런 좋은 경제 탈출에서 작년보다 좋아질 겁니까? 나빠질 걸까요? 어떤 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패널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올해는 아마도 좋아질 것 같다. 더 좋아질 거다 작년보다. 올해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 그 전망치가 한 1.3% 정도 나와 있거든요.
작년보다 작년보다 낮아지는데? 낮아지죠. 네. 작년보다는 낮아지는데 이제 작년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겹쳤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정상화 움직임. 경기 정상화. 네, 무슨 말이냐? 네. 작년에 이제 일본이 자동차 수출 많이 했죠. 그래서 도요타가 이제 영업이익 최고 기록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급이 좀 문제가 있으면서 그 수출에 좀 제한이 있었어요. 공급망 그때 문제로 그렇죠. 반도체를 근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올해 조달하지 완전히 이 반도체 수급이 해결되면서 아마 예. 수출이 더 잘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는 관광객이죠. 못했죠. 예.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작년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 2,500만 명 정도 왔거든요. 2,500만 명. 네네. 그 중에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았죠. 4분의 1이 한국 사람들. 4분의 1, 예. 2,500만 명 중에. 근데 올해는 1,000만 명 정도 더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3,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이나 늘어난다. 한 번 간 사람이 또 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소비가 한 5조 엔 정도 인바운드 소비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코로나 때 외식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못 썼잖아요. 이걸 우리가 강제 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제 저축이 이제 된 건데 예. 이게 한 7조 엔 정도 됩니다. 근데 경제 요게 저축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가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경제 정상화에서 이제 예. 생각할 수 있는 요소고. 일본 소비 부진이 조금 벗어난다. 네. 그래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하나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올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들 예. 있는데 이제 하나는 올해 이제 춘투 그러니까 이제 임금 협상이죠. 예. 우리 봄에 이제 기업들 대기업하고 이제 노동자들 간의 임금 협상을 협상. 하는데 작년에 한 3.58% 역대급으로 이제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한 3.8%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3.58 작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네네. 그거보다 올해 더 더 될 거다. 임금 협상, 임금 네네. 인상률이 될 거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융 정책이 이제 정상화될 거라고 이제 상반기 중에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 예. 얘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아마 철폐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금리를 뭐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고 이게 아니라 아마 제로 금리의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상당수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업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인데요. 네. 반도체 경기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반도체 경기 살아나면 한국, 대만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 혜택을 보거든요. 지금 소부장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요소도 있다. 우려되는 요소? 예. 그러면 이 네네. 긍정적인 거,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있고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이 네네. 작년보다 높아질 것 같고 네네. 통화 정책이 바뀌더라도 완화 완화적인 정책이 금융 상당히 정책이 유지되고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성장률 숫자는 좀 낮아질지 모르지만 일본 경제를 좀 좋게 본다. 네네네. 그래서 베타를 꼽으셨는데 네네.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면 걱정스러운 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경기가 이제 연착륙되고 있다고 보통 이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경착륙될 경우에 미국의 그러니까 경기 급격하게 침체에 경기 침체 빠질 경우에는 일본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요. 예.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또 이런 변수가 있을 예. 수 있고 예. 굉장히 또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일본에서 이제 장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엔고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1.3% 정도라고 했지만은 그걸 더 하방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 경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혹시 있을지 모를 경착륙이라든지 또는 계속 전쟁 악화로 인한 어떤 공급망 문제는 세계 경제가 걱정해야 될 일이니까 뭐 일본 네네. 경제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제 맞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본의 이제 정상화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일본 통화 정책인데 네네.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뀔 거라 이런 이제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근데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확실하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네. 봅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모두에 일본의 지난 30년 동안 저임금, 저물가, 저성장, 그러니까 저온 경제를 겪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실 디플레이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물가가 떨어질 거야, 가격이 떨어질 예. 거라고 경제 주체들이 예상을 하면 소비와 투자를 자꾸 뒤로 미루죠. 그러면 이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떤 경쟁을 하냐면 사실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더 얹어서 더 좋은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경쟁을 해야 바람직한데 그렇죠. 일본 기업들은 지난 30년 동안에 누가 더 싸게 재화를 공급할까를 경쟁하는 가격 파괴 경쟁을 했거든요. 그럼 이 가격 파괴 경쟁은 혁신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것인지 아닌지의 관건은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불식이 될 건지 아닐지 이게 중요한데 예. 일본의 여러 재화들을 보면 가격이 이렇게 신축적인 재화도 있고 또 굉장히 그 경직적인 재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는 디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를 보면 가격이 경직적인 재화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가격이 변동이 신축적인 재화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신축적인 재화들이 어떤 겁니까? 그 신축적인 재화가 이제 식료품, 에너지, 가전, 뭐 일용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가격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됐거든요. 반면에 2010년대가 되면은 이제 이 신축적인 재화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이 경직적인 가격 변동이 경직적인 재화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 서비스, 외식, 일부 내구재 소비 이런 것들인데 예. 이게 또 변하지 않는 바람에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그 속도를 늦추고 발목을 잡았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부터 여기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가격 변동이 경직적인 예. 그런 재화들도 전체 다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뭐 신축적인 재화는 물론이고 경직적인 재화도 다 오르면서 예. 지금 완연히 디플레이션에서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디플레이션 마인드에서 불식이 되고 있다는 불식이 거죠. 됐다. 마인드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그렇고.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 그런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불식되면서 일본의 통화 정책 초완화적인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아직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일본 참 놀랍습니다만 그 마이너스 기준금리 통화 정책을 언제쯤 벗어 던지겠다. 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좀 신호를 조금 보냈습니까? 언제쯤이다 이렇게? 예. 그 일본은행이 내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이게 이제 2%? 목표가 있었는데 요게 2022년 4월부터 2.1%가 되면서 달성이 사실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근이 그 작년 11월인데 그때도 한 2.5%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20개월 동안 지금 목표는 초과 달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철폐하고 장단기 금리 조정이라고 하는 YCC 정책 네. 폐지하고 요거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일본은행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일본은행은 신중하다.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가만히 이 물가가 상승했을 때 왜 올랐을지를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재작년 이맘때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결국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에너지 가격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임금이 상승하고 수요가 견인하는 소위 말하는 바람직한 물가 상승으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일본은행은 아직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를 지금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예. 좋을지 더 피해가 있을지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이 공급 충격에 의한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힘이 더 센지 예. 아니면 바람직하게 임금 상승하고 물가가 선순환하는 게 더 지금 센지를 지금 확신이 필요한데 예.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기자가 물어봤죠. 언제 이 금융정책 정상할 거냐. 기준금리를 언제 마이너스를 이제 라고 폐지할 하니까 거냐. 이 우에다 총재가 늦게 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예. 섣불리 빨리 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두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늦게 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그러니까 금리를 늦게 정상화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고물가죠. 인플레. 네, 인플레이션. 지금 일본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섣불리 빨리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뭐냐면 경기 침체나 실업입니다. 그게 더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30년 극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경기 침체가 경기 되면 침체가 오면 이거는 뭐 정말 잃어버린 30년 확정이거든요. 경기 침체 양몽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신중한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럼 과연
이 시기가 언제냐? 언제일까? 올해 상반기로 대부분 다 이제 예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춘투가 있을 것이고 대략 한 1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제 춘투가 있으면 요 춘투에서 작년에 임금 상승률이 3.58%였는데 올해 한 3.8% 이상 4% 가까이 임금 인상이 확실시 되면 예. 아마 그거를 시그널로 해서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 정상화, 마이너스 금리 철폐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춘투 1월에 4월에 있을 일본 큰 기업들의 노조와 임금 협상에서 작년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 3.8에서 4%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걸 보고 나서 네. 통화 정책의 대전환, 마이너스 금리의 이제 종식을 맞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자,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금리를 안 올리다가 굉장히 안 올렸잖아요. 작년 3.58, 올해 예상 3.8 내지 4% 올린다 그러는데 일본 기업들 임금 수준이 우리하고 비교하면 네네.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못 올렸다는데 그동안. 네네. 쉽게 얘기해서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다 일단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야기가 쉬운데요. 30년간. 네네. 2023년 춘투에서 이제 임금 인상률이 3.58% 예. 하고 이제 올해 아마 전체 기업들이 한 5% 정도 임금을 올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상하기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도 한 4.5% 올라서 이제 1,000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우리랑 비슷해졌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보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1인당 요 물가 수준을 고려한 1인당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면 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 오르는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다. 얘기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소비가 살아나서 일본이 원하는 이 30년 불황의 늪에서 이 저온 경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춘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3.58% 작년에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예. 일본 국민들의 4분의 3이 중소기업에 사실은 다니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은 노조가 없어서 춘투의 집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춘투에서 집계한 3.58보다 중소기업들 임금 인상률은 낮았을 더 것이다. 낮죠. 낮았을 그러니까 것이다. 결국에는 이 3.58%라는 것은 대기업들 중심의 어떤 임금 상승이고 중소기업은 사실 지금 임금을 올리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진정한 이제 임금 상승과 함께 이제 1인당 실질 임금이 상승률이 플러스로 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고 대졸 그럴 텐데. 초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이 한국이 이제 일본을 역전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우리 기업들이 우리 벌써 기업들이 10년 전부터 네네, 임금이 초봉이 많았는데요. 많다. 그 2019년에 이제 경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예. 대기업의 경우에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일본 대기업의 대졸 초임보다 60% 높습니다. 60% 많아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10인 이상, 그 종업원 10명 이상 기업까지 이제 확대를 하면 한국의 기업의 그 초임, 대졸 초임 임금이 이 일본 기업보다 30% 높습니다. 30% 네네네. 높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의 임금이 우리 기업의 한 70% 정도 그렇게 수준, 되죠. 60-70% 수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방금 이제 대기업만 보면 우리가 60% 높은데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면 30% 높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네.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는 또 문제일 수 있고요. 일본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네네.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따질 때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춘투에서 그렇게 임금이 오르면 뭔가 이제 일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생각된다. 마이너스 금리가 끝난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끝나고 나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일본 증시이기도 하지만 또 엔화 값입니다. 엔화가 워낙 싸졌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마이너스에서 돌아서서 제로 금리나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엔화 가치는 오르는 겁니까? 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오른다면 팬널에서 베터를 들어주시고 변화가 없을 거라면 월스를 들어주십시오. 네, 엔화 가치는 오를 겁니다. 엔화 가치는 오른다. 통화 정책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평가를 일단 분석하시나요? 이제 최근 10년 정도 엔의 가치를 복기를 좀 해보면요. 네. 엔화가 언제 시작이 됐냐?
2012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이때가 아베 2차 내각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엔화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엔화 가치의 하락, 즉 엔저가 10년 정도 쭉 이어지고 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2022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 물가를 이제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본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빠져나가면서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슈퍼엔저, 달러당 150엔에 육박하는 슈퍼엔저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이제 온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뀔 텐데 올해 대략 그러면 엔화 가치 전망을 달러당 얼마로 하십니까? 지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뭐 FOMC 회의 결과하고 이제 일본의 그 금리 정책 결정 회의 결과 조감하면 올해 아마 연말까지는 한 130엔 정도로 엔고가 진행이 될 것이다. 130엔. 현재는 140엔대 초반인데 맞습니다. 130엔 정도로 연말에 나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또 하나 지금 관심 갖는 게 아까 반도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반도체가 뭐 한국과 대만의 주도권을 뺏기고 난 뒤에 3대 고생을 했잖아요. 올해 뭔가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섰다는데 일본 반도체 산업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일본 반도체가 이제 80년대까지 반도체 왕국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한국하고 대만에게 이제 뺏기고 이제 중국에게 조금씩 생산이 이제 뺏기고 있죠. 근데 일본이 예전에 이제 이 문제가 뭐였냐면 올 재팬이라 그래가지고 수직 계열화해서 일본 기업이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프렌드 쇼어링 하겠다. 그러니까 리쇼어링, 프렌드 쇼어링인데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면서 동시에 동맹국들과 함께하겠다. 또 기술 공유도 받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TSMC, 대만의 TSMC죠. 대만의 TSMC가 일본의 쿠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지은 공장이 뭐 한 12나노에서 28나노 반도체 생산하는데 제2공장 지금 이제 착공 들어갔거든요. 제2공장은 이제 최첨단 반도체라고 하는 6나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R&D 시설 짓기로 했죠. 미국의 인텔도 짓기로 했죠. 또 이제 라피더스라고 일본의 대기업들 8개사가 이제 힘을 모아서 반도체 연합군이네요. 네네네.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2027년 되면 2나노 생산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쇼어링하고 프렌드 쇼어링으로 일본이 이제 반도체 부활을 지금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일본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일본 경제 올해 저온 경제 탈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2024 일본 경제 전망,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